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학부모 대상 전형 세미나에서 입시 설명회를 맡은 저는 김명희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그 입시 설명회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싶은 인재상과 부합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학교 소개부터 해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숭실대학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은 최초의 비행기로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게 했고, 빠르고 가까운 세상에 대한 상상은 최초의 증기기관차로 이어져 세상을 새롭게 연결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꾼 최초의 기록. 그곳에는 위대한 상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상상처럼 교육에 대한 위대한 상상으로 변화된 미래를 꿈꾸며 최초의 기록을 만든 숭실대학교. 189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1908년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대한제국의 인가를 받은 숭실대학교는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고민하며 1970년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 개설, 1991년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학과 신설, 1996년 정보과학대학 설립 등 최초의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숭실대학교는 데이터가 연료가 되어 새로운 공간이 된 자동차를 연구하며 단순 기록을 넘어 맞춤 세상으로 사물간의 연결을 통해 사람에게 이로운 공간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숭실대학교는 4차 산업에 대한 위대한 상상으로 또 한 번 최초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서 IT의 힘으로 AI의 미래로 숭실대학교가 AI 시대를 선도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에서 아마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숭실대학교는 지금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평양에서 시작한 대학입니다. 1906년에 근대식 대학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한국의 최초의 대학입니다.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IT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컴퓨터 학부를 우리나라 최초로 또 설립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슈로드 그중에 제가 5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AI 과정, 융합전공 과정, 그리고 진로, 취업 지원, 창업, 장학 이렇게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숭실대학교는 지금 올해 비전이 숭실의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다 이거든요. AI 하면 왠지 IT 대학 쪽으로만 연관 짓게 되는데 사실은 AI는 그 모든 학문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모집단, 그러니까 전 학과에서 AI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우수한 교수 유치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학과입니다. 네, 다 원하는 학과들이 원하는 학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범대학이 지금 보이지가 않죠? 네, 숭실대학교는 사범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죠? 지금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할 경우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자녀분을 두신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아마 학생들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를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는 기초 공통교육을 받습니다.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천천히 좀 더 이제 고민할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2학년이 되기 직전에 미래사회 융합 전공, 지금 보이시는 스마트 자동차, 에너지공학, 정보보호, 빅데이터, ICT, 유통물류, 그리고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이렇게 6개의 미래사회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스마트 자동차에 좀 관심 있다. 그걸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학과 중에 하나, 난 예를 들어서 AI 융합학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1+1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는 학부입니다. 자유전공 학부지만 완전히 열렸다기보다는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나는 지금 전공을 결정해서 학과로 바로 입학을 했는데 그럼 나는 융합 전공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12개의 융합 전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숭실대학교에는 스포츠 마케팅 학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상계열 쪽 학과, 뭐 예를 들어 경영학부라든가 벤처중소기업학과 뭐 이런 학과로 들어오셔서 스포츠 마케팅 융합 전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12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요즘 학생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면은 뭐 이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DIY, 전공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건데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요거 시작한 지 이제 뭐 몇 년이 되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러티브 디지털 아트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컴퓨터 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언론홍보학과, 영화예술, 그리고 문예창작, 글로벌 미디어 학부까지 거기에 개설된 전공 수업들을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학점 교류 할 수 있는 대학들에 가서 또 학점 교류를 하게 됩니다. 뭐 중대의 공간 연출이라든가 영화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 디지털 아트라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는 나노 생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화학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 기계공학, 의생명 시스템 학부, 화학과에 열려 있는 과목들을 듣고 이제 시립대, 광운대, 중앙대 등의 학점 교류 가능한 그 과목들을 또 이수를 하면서 나노 생체 시스템이라는 융합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공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공들이 다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숭실대에 오시게 되면 융합 전공으로 여러 가지 전공들을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도 좀 걱정이 많으시죠. 등록금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동결이 거의 8, 9년째 동결이고요. 등록금. 그리고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교내에 장학금 153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의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 전형별 장학금 혜택도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생들도 가끔 만나는데요. 중학생들조차도 커서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고민들이 더 클 거예요. 숭실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언론고시반이라든가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등 노무사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주는 고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반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전담 교수가 당연히 있고요.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뭐 교재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드리고 우수 반원이 되면 그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전문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가 뭐 상위 10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창업
창업에도 굉장한 지원을 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업 선도 대학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지원금은 100% 학생들이 창업을 해보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2013학번으로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의 경우에 재작년에 뭐 창업에 성공을 해서 뭔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투자도 받고 뭐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CEO가 됐구나 하면서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괜찮아요. 13학번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젊잖아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숭실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친구는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이나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리더를 그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는 거의 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백신을 다 맞고 하면 그럴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64개국, 417개 대학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요. 이러한 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숭실이 자랑하는 7+1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7학기는 숭실에서 공부하시고요. 한 학기는 어떤 게 됐든 해외에서 학기를 이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나이 때는 사실 교환학생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해외에 초등학교나 한국어 교육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그리고 가서 교육봉사를 하거나 해서 한 학기를 교육봉사로 이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해외 기업 인턴십을 수행을 하시면서 학기를 이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환학생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대학에 오면 또 비교과 프로그램이 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숭실대학교는 좀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기 6개의 역량들이 보이실 텐데 1학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2학년이 되면 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역량들이 자라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학년이 되면.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학생의 그 모습이고요. 4학년이 되면 이제 뭔가 역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자라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이 1,500개가 넘게 지금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중에 뭐 원하는 프로그램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고 그 역량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에 오셔서 이런 사다리를 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숭실대학교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공 체험이나 전공 특강 뭐 이런 굉장히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온라인으로 좀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학과에 대한 뭐 소개도 있고 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학과 선배들의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이제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많은 게 없는 게 문제는 아니죠.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알짜배기들을 잘 고르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입시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 소개라든가 책자라든가 혹은 이제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숭실대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숭실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요. 이제는 그럼 그렇게 좋은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이 숭실대학교인데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전형을 활용해서 내가 입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사실은. 네. 먼저 2022학년도 입시의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축소가 됐어요. 원래 공통문항 3개, 그리고 대학별 자율문항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였는데요. 1번, 2번이 좀 합쳐졌고요. 그래서 공통문항이 2개, 그리고 대학별 자율문항 하나 해서 3개. 글자 수도 한 1000자 정도가, 1100자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이죠.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어요.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고교별 인원 제한은 없고요. 학교에서 아마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제 추천 인원을 뭐 이제 보내주시는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는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네,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최저를 맞추시는 분은 무조건 오셔서 논술고사에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19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숭실대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SSU 미레인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SSU 미레인지 전형인데 면접이 11월 2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른 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면접은 12월 4일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본인의 전형을 좀 자기한테 맞는 전형들을 다 찾아가기는 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하지만 뭐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오늘도 이런 특강을 들으시는 이유가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에게 맞는,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하면서 전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녀의 성향을 좀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뭐 많이 보시면서 결정을 아마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조금 그런 특성이 조금 줄긴 했어요.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외향형의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건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 제가 뭐 10년 이상 그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면접을 했을 때 뭐 나온 센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교 유형도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내신 성적 좀 많이 중요하니까요.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좀 결정적일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쭉 보시면서 내 아이가 학교 내신에 강한지 혹은 수능 쪽으로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좀 이렇게 쭉 보셔야 할 텐데요. 이게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성적 그래프예요. 작년에 수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뭐 당연히 예측 가능한 그 것들인데 그래도 그래프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 확 와닿잖아요. 가장 그 성적이 높게 되어 있는 건 당연히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성적이 조금 낮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성적이 제일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뭐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작년에 평생교육학과, 이제 맨 끝에 보이시는 평생교육학과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4.2였어요. 제가 지금 근 몇 년 동안, 근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었어요. 환경들이. 그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다 이수한 학생들이 또 이제 진입을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됐고, 선발 대상자가 됐고, 진로 선택 과목 등이 어떻게 뭐 반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변수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평생교육학과의 그 내신 합격 평균은 좀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월드컵 세대 2002년에 이제 잉태가 돼서 2003년에 그 출생이 된 그런 학생들이 지금 지원해서 오게 되는데, 살짝 뭐 인구는 늘었어요. 한 14,000명 정도 좀 늘었지만 그 전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서,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내신이 뭐 3등급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경상 계열인데요. 뭐 경상 계열도 예, 그렇게 보여지죠.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경상 계열은 워낙에 좀 뭐 인기 학과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 해서 그렇고요.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에서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성적이 비슷한 데가 화학과, 작년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네. IT 계열입니다. IT 계열도 대부분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가장 성적이 높고요. 논술이 좀 낮은 그런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IT 계열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좀 이제 그 자리가 좀 넉넉해서 여기다가 제가 배치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도 20명 넘게 선발을 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매년 입시를 보면 뭔가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된다거나 신설된 학과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럽거나 겁이 나서 지원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경쟁률이 낮아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점수의 하락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앞서서 제가 그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학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2019년에 11월에 이제 그 좀 우리나라를 뒤흔든 뭐 정치인의 자녀가 뭐 엄마 찬스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로 뭐 공정성, 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해라. 대학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해라. 그리고 정시를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 숭실대학도 그 수도권 대학 중에 정시를 좀 확대해야 되는 16개 대학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시. 그래도 뭐 숭실대학교는 정시를 그래도 한 30% 넘게 항상 뽑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대학에 이런 공이 넘어왔는데, 블라인드 평가가 공정한 것인지는 사실은 잘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그림에 서울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일반 전형 쪽을 보시면 2019학년도에는 일반 계고 고등학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일반 계고의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시 확대는 공정한 것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이 가장 오르기가 어려울까요? 에베레스트, 굉장히 높은 곳이죠.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만이산, 서달산.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서달사는 낯이 서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서달산이 어디야? 숭실대학교 뒷산입니다. 네, 그래도 그 높이가 200m 좀 넘어서 점심 먹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기 참 좋은 그 정도 높이의 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베레스트는 사실 뭐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쟤는 일단 차치하고, 전 설악산이 제일 힘들었어요. 정상까지 오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겠죠. 높이는 뭐 한라산, 백두산이 더 높은데 설악산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는 뭐 다 이제 그 변수도 있고 그 안에 과정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자녀의 입시를 치른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전형이 가장 공정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뭐 학종? 교과? 논술? 정시?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내 자녀가 합격한 전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황마다,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보여주거든요.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아이들이 그 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장 잘 담아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에요. 그거는 뭐 누구도 뭐 거기다가 토를 달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도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인지 전형은 628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169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단계 평가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서류는 학생들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래가지고 서류 100% 평가를 해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3배수를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 평가 70점에 면접 30점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평가할 때 학부모님들 되게 궁금하시죠? 저 입학사정관들이 뭘 보고 평가를 하는지. 정말 그냥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종합평가를 해요. 활동 역량, 학업 역량, 잠재 역량,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활동 역량이 가장 비중이 크죠. 보시면 7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서류평가 점수가 70점 만점인데 38점이 활동 역량이고요. 14점이 내신, 그리고 나머지 18점이 발전 가능성과 인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14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활동으로 충분히 뭔가 내신이 불리한 친구는 그거를 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만 보시게 되잖아요. 아이 뭐 누구는 뭐 내신이 몇 점이라서 붙었다더라, 누구는 내신이 몇 점이라서 떨어졌다더라.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결정적일 수 있지만 또 활동이 결정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4학년이 되면 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2024학년도엔 없어지지만 지금 3학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 학부모님들은 입시 설명회 이렇게 같이 할 때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하시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소개서도 막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대신 써주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좀 만나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대신 써준다고 뭐 도움이 될까요? 그 자기소개서로 합격을 한다고 해도. 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학생부는 교사가 이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자료라면,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본인이 했던 활동을 본인의 그 문체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평가를 할 때 비로소 이 학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평가할 수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대신 써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옆에서 좀 지도해 주실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감수, 뭐 수정 같은 검토라든가 그런 걸 다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요 시간 끝나고 제가 이제 특강 끝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 과정을 또 한기호 입학사정관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첫 단계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제 학생들이 그 뭐 국어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게 야, 문장 안에 답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그 문항을 분석을 하시면 이 문항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써야 하는지가 그 크게 나올 거예요, 틀이. 그리고 그거를 지원 전공과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원 전공에 대한 파악도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자녀분의 학생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기소개서와 연결해서 이제 활동들을 고르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이 다 되면 수정을 좀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면서 완성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이랑 활동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에도 방문하고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합격한 학생들이 열에 뭐 7, 8은 자기소개서를 하나의 파일로 업데이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파일명을 뭐 구분을 하든 분기별로 구분을 하든 계속 이제 파일을 계속 생성해 놓고 나중에 그 첫 번째 자기소개서와 마지막에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SU 미래인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 등급하고 서류 종합 평가의 점수 분포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이제 2, 3, 4등급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데 같은 내신 성적에서도 활동 역량에 따라서 서류 평가 점수가 굉장히 폭넓게 나타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주황색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면접에 임할 때 그 수험번호, 본인 이름, 그리고 소속 고등학교, 그리고 부모의 직업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2대1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면 비대면, 학생들은 집에서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하고 면접관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대면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도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도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페이지를 좀 넘겼는데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데 굉장히 잘해요.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켜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를 꼼꼼히 좀 살핀 후에 예상 질문들을 뽑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 활동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이 활동의 뭐 과정을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것들을 쭉 예상 질문을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갈식으로 한 1분 내로 답변할 수 있도록 쭉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끼리 바꿔서 서로 이제 면접 연습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동영상을 찍은 후에 나중에 같이 피드백을 서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피드백이 서로 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뭐 외부에 컨설팅에 뭐 몇십만 원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연습도 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서류 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 분포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면접이 왜 중요한지가 딱 드러나죠. 1배수 합격자의 60% 그리고 2, 3배수 합격자의 40%가 최초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면접에서 1배수 합격자의 39%, 최종 합격이, 최초 합격은 그렇고요. 최종 합격은 1배수 합격자 39%, 완전 줄어들죠. 2, 3배수 합격자가 61%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순위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그게 면접고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뭐 전공에 관해서 어려운 걸 질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본인의 또 활동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라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지만 굉장히 또 궁금하시잖아요. 내신 뭐 어떤 성적대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과 내신 평균인데요. 뭐 2, 3, 4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계열인데요. 뭐 전통적으로 또 뭐 인기가 있는 학과들은 경쟁률도 10대 1이 넘고 그러면 또 자연히 내신 성적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고른 기회인데요. 앞서 제가 고른 기회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른 기회는 농어촌 자격, 그리고 그 보훈자녀, 그리고 특성화고 그렇게 원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자격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학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그 고른 기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격을 좀 갖춘 친구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래서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조금 경쟁률이나 내신 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격이 될 경우에 정말 숭실대에 나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른 기회도 넣고 SSU 미래인재 전형도 넣고 이렇게 뭐 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둘 다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뭐 고른 기회는 붙고 미래인재는 떨어지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생부 그 우수자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신 100이죠. 학교장 추천으로 올해는 변경이 되었고요. 내신 100%, 다만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하는데 일단 교과 선적 반영 방법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통 과목 일반 선택은 80%가 반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20% 반영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그냥 저희는 단순 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A 등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A를 맞았다 그러면 1등급, B를 맞았다 2등급, C를 맞았다 3등급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반영이 되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다 반영이 됩니다.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이렇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3등급 뭐 언저리다 하면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뭐 2점대 초반에 성적대가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인문 경상 쪽은 지금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이지만 아직 대학에서는 인문 경상 자연 뭐 이렇게 편의에 따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경상 계열은 이제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해서 합 6, 두 개 영역 합 6. 저 세 개 중에서 두 개 영역으로 맞추시면 돼요. 나는 국어하고 탐구로 맞추겠다 하면 뭐 3, 3, 뭐 2, 4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이제 합 7, 두 개 영역 합 7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과탐이고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탐구인데 사탐, 과탐이 다 돼요. 두 개 영역 합 7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부 우수자 전형 제가 그 2020학년도랑 2021학년도에 좀 점수 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그 계열별로 본 건데요. 역시 좀 하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적 반영할 때 교과별, 영역별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를 35%씩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15%만 차지한다는 거죠. 경상계열은 조금 반대예요.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이 35, 영어 35, 국어, 사회가 15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해요. 35, 그리고 과학, 영어가 25씩 반영되고 국어가 1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뭐 똑같이 반영해서 하는 점수랑은 조금 차이가 생길 거예요. 학생부 수자 전형의 3개년 합격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대학, IT대학으로 나뉘었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하락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좀 보면 뭐 하락된 학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는데요. 이 3개년치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항상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의 표현에 빌자면 작은 파도, 큰 파도가 있다고 했거든요. 큰 파도는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이는 평생교육학과 같은 저 큰 파도. 근데 통계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그 성적대의 아이가 지원을 했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을 한 거고요. 작은 파도는 뭐냐면 작년에 뭔가 이제 경쟁률이 높았어, 셌어.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조금씩 이제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서 덜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잔파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을 보이기 때문에 3개년치를 쭉 보시면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경상대학, 네,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대학 쪽도 작년에 이제 실내건축 쪽이 내신 성적이 좀 낮아졌는데, 지금 IT 쪽 인재들이 몸값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쪽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요즘 지금 거의 한 달째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위층에서 이사를 오는데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이제 공사를 할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작은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대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괴로운데, 하여튼 실내 건축도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성적이 저랬고요. 아주 인기 학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좀 미술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학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대학은 뭐 숭실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은 뭐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입시 결과도 네, 좀 점수대가 높은데 글로벌 미디어 학부가 작년에 좀 많이 좀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경쟁률과 내신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요런 숫자들은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입시 통계로 가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옛날 것부터 다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한 3개년치 정도 제가 아까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술입니다. 아직 숭실대학교 논술 뽑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논술은 60대 40, 논술 점수가 60점, 교과가 40점. 근데 교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느낌이잖아요. 40점, 6대 4면 굉장히 큰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등급 간 이제 점수 차이는 5등급까지는 크게 이렇게 좀 차이가 없기 때문에 5등급 안으로 좀 들어온다 그러면 교과 때문에 뭔가 내신 성적 때문에 뭔가 불합격을 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논술 시험 잘 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시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수능 최저는 똑같습니다.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2개 영역 합 6,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과탐 2개 영역 합 7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문 계열은 내신이 4.2, 경상 계열 3.8, 자연 계열 1 3.9, 자연 계열 2 4.0. 네, 내신 때는 뭐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술 시험 60점 만점에 인문은 40.5, 네, 경상 계열 47.3, 네, 높았네요. 자연 계열은 46.6, 자연 계열 2 35.9, 네, 그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6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가 그래도 내가 나온다. 30점 후반에서 4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온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시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 꼭 참가를 하셔서 올해 숭실대학교의 논술 고사의 방향을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보면 보시고 채점도 그 채점 결과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출 문제를 한 2, 3년치 정도를 한번 풀어 보시고 괜찮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내가 그 정도는 맞춘다라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도 지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과별 경쟁률과 내신 성적인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40대, 43대 1도 보이고, 네, 굉장히 높은데, 언론홍보학과는 61.8대 1이었네요. 사실은 근데 저게 허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수능을 치르고 나서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논술 감독 들어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응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딱 보고 나와서 가채점 해보고, 난 틀렸어. 수능 최저 못 맞추는군. 이러면은 시험을 보러 안 오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실질 경쟁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자연 계열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찍은 컴퓨터 학부라든가 의생명 시스템 보이죠? 네,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인데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IT 쪽으로 뭔가 이제 특기가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해요. 선발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자기소개서도 쓰셔야 돼요. 서류 100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외부 수상 실적 절대 기재 못하죠. 학생부에도 기재 못하고 별도의 서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숭실대학교에서 인정하는 4년제 대학에서 하는 IT 관련 쪽 대회에서 수상한 그게 있으면 해당자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런 수상 실적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도 있고요.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좀 많고 학교 생활 굉장히 열심히 좀 모범적으로 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체능 우수 인재도 인재 전형도 있습니다. 축구 10명, 체육 3명 뽑는데요. 숭실대학교가 대학 축구부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상위 1, 2위를 다투거든요. 리그에서 항상 승리하고. 그 학교에 축구장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형이 아무튼 있습니다. 축구 10명 뽑고요. 그리고 영화예술학부가 있거든요. 연기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실기 60, 학생부 교과 40 이렇게 해서 4배수를 선발을 한 후에 2단계에서 실기 80, 학생부 교과 2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어떤 사안이 오르기 가장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우문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산에 오르기가 가장 힘들까요? 누가 가장 잘 오를까요? 산악인 엄홍길, 축구선수 손흥민, 고뇌하는 수험생, 고생하는 수험생 학부모. 저게 이제 실제 저희 상담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 왼쪽에 아버님이 굉장히 등이 외로워 보이네요. 어머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시는데 한 발짝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관망하고 계시는데 숭실대학교는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차근차근 조금씩 성실하게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조금 그 잠재력을 발휘할랑말랑 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그런 그 책무성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긴 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